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쓸 수 있어? 그럼 어떤 금액을 인건비로 쓸 수 있어? 그럼 참여기간 어디까지를 인건비로 볼 거야? 그럼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해야 돼? 요것만 알면 사실 인건비에서 불인정 날 일은 없고, 제가 정산을 해보면 인건비는 불인정이 0이거나 아니면 몇천만 원이에요. 아예 불인정 나면 진짜 막 크게 나고, 잘 쓰시면 아예 진짜 다 원래대로 원칙대로 쓰면 아예 0인 게 많고, 막 애매하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는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잘만 아시면 저는 불인정이 나지 않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건비 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원한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쓰시는 비영리 기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 항목은 설명 우선 안 하고 넘어갈게요. 참여연구원한테 쓸 수 있는데, 참여연구원한테 쓸 수 있다는 거는 다 아세요. 근데 놓치는 게 뭘까요? 아이리스에 등록을 안 하시거나 등록을 연말에 밀어놓고 하시겠다고 하시고 놓치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분이 막 참여했다고 막 연구 노트도 주시고, 근데 아이리스에만 놓치고 참여연구원 등록 안 한 겁니다, 회계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참여연구원에 인건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다 아시죠? 아이리스에 반드시 등록하시고 쓰세요. 특히 중간에 신규 들어오시면 신규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 뭐 노트북 챙겨드리고 요거 하다가 신규 아이리스에 등록하시는 거 빼먹는 경우들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시스템에 안 등록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불인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아이리스에 등록을 하시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반드시 빼주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반드시 아이리스에 등록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인건비 어디까지가 인건비예요? 뭐 수당은 인건비인가요? 퇴직금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있는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급여 명세서에 있지 않은 복리성 경비들을 가끔씩 인건비로 쓰시는 비영리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급여에 들어가는 복리비는 상관없으세요. 그러면은 다 소득세 내시고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로 인정을 해주는데, 가끔씩 복지카드 같은 거를 비영리 기관에서 주시는데 급여 명세서에 안 들어가 있는 복지비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인건비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라고 못 쓰는 게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총급여 있고 밑에 복지비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급여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거 없이 그냥 복리후생비 주시면 그거는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불인정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주시도록 돼 있으세요. 근데 뭐 12분의 1씩 해서 매달 퇴직급여를 인건비로 쓰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분이 9개월 만에 나가세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죠. 그러면 그 전에 썼던 퇴직금은 다 취소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담당자 바뀌시고 하면서 1년 안 된 근속자에 대한 인건비를 세충을 계속 잡아놓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사업자 가입자 명부 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1년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매해 잡는 거 매월 잡는 거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1년 이내에 퇴직을 하시면 잡아놨던 인건비로 잡아놨던 퇴충은 빼셔야 되고, 이게 불안하시다 하시면 그냥 1년 지나고 나서 확정이 됐을 때 이때까지 쌓아야 되는 거면 한 번에 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매월 쌓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냥 1년 지나시고, 1년 지날 때 1년치에 한 달치 급여겠죠. 그때 싸우셔도 상관없으시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되, 1년 미만 퇴직자가 있으시면 염두에 두시고 인건비 처리하셔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상 기관은 연구개발 기관의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아이리스의 연구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잡아 놓으셨을 텐데, 가끔씩 빠지시는 분들은 뭐 10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기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바꾸셨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리스의 참여 기간으로 되어 있는 기간만 인건비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상률을 제가 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개정 고시에는 들어갔는데 실제로 법 고시 된 거 보니까 개정 고시에만 들어가고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안 됐고요. 원래대로 바꾸려고 했던 게 원래 월 급여분의 그냥 급여였어요. 근데 고시를
이게 여기랑 이거랑 맞추려고 했나 봐요. 4대 보험 기간 부담비랑 태충도 분모해 놓고 분자에도 똑같이 넣으려고 바꾸려고 개정 고시까지 갔는데 실제로는 개정 고시 안 됐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월 급여가 100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비에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50이면 그냥 100분의 50 하셔서 인건비 계산이 50%로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태충이랑 4대 보험은 고시가 실제로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인쇄가 들어가서 못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개정 고시 안 됐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연봉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계상률 50%로 자꾸 50씩 계속 줬는데 어느 달에는 상여가 있어서 좀 그 해 달에는 인건비가 좀 많다. 그럼 계상률을 그때그때 바꿔야 되냐. 그 받는 금액을 고정시켜 놓고서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상률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래 인건비 100이었는데 그달 뭐 명절 상여금 받아서 120 받았다. 근데 인건비 계상률 50% 하면 그 120 기준으로 50%에서 60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계상률을 막 매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계상률은 기본적으로 상수고 자기 급여가 바뀌는 거겠죠. 어떻게 매달 급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뭐 상여 없는 달은 조금 받으실 수 있고 상여 있는 달은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급여 명세서에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이건 약간씩 맨날 월마다 바뀌겠죠. 계상률은 한번 입력해 놓으시면 안 바꾸실 거예요. 웬만하시면. 그거 곱해서 인건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실수 많이 하시는 항목이 있는데 급여가 뭐 3월 급여를 뭐 4월 10일 뭐 이렇게 다음 달에 주시는 회사들도 종종 있으세요. 뭐 3월 급여를 뭐 3월 뭐 25일 이렇게 그 달에 주시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 달에 주시는 회사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거 이지바로에 입력을 해야 되냐 요거 물어보시는 회사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냥 월 급여 명세서 기준입니다. 3월 급여를 4월에 받으셔도 3월 급여신 거잖아요. 그럼 3월로 이지바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막 어떨 때 오류가 많이 나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바뀌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3월 급여를 4월에 주니까 일관적으로 4월로 한 달씩 밀어서 이지바로에 4월로 입력을 해놓고 근데 바뀌신 분은 4월은 4월이자 하고서 4월이 뭐 담당자 바뀌면서 막 2번 막 잡히시는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달에 인건비 계산률이 100이 넘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왜 100% 넘게 인건비 지급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관성 있게 틀리면 저희는 좀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원칙대로 급여 명세서에 있는 급여를 하시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뭐 인수인계 하실 때 급여 명세서 기준으로 이거 입력해달라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 한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월 단위로도 봅니다. 보통 과제 참여하시는 연구원들이 과제를 하나만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뭐 A과제, B과제, C과제 해서 뭐 A과제 40%, 뭐 B과제 30%, 뭐 C과제 30% 하면 딱 100이네요. 좀 40, 50, 50 하면 140이잖아요. 그럼 100이 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약간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출연연이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연 단위로 130%까지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거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일반 비영리 기관이나 영리 기관은 월 단위로 100%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어떤 연구원분이 3개 하시는 것까지 좋으세요. 근데 3개를 합쳐서 10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저희가 불인정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이지바로는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RCMS는 요즘에 그게 알람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저희 과제만 보니까 이게 100이 넘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RCMS는 이게 100이 넘었으니까 이거 확인하라고 탐지에 떠요. 이지바로는 아직 그 기능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100% 이내로는 무조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네. 만약에 여러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있는데 그 연구자가 과제에서만 100%를 잡고 여기는 0%를 잡고 참여력으로 넣었어요.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사람한테 뭐 출장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실적 등록이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요 설명을 제가 바로 하려는 설명인데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어느 과제에 이미 100%가 다 찼대요. 그럼 0% 계상률이 가능한가요? 0% 계상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따 활동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연구 활동비는 참여 연구원한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출장비 같은 거, 연구 지원 인력, 뭐 학회 같은 거 쓰실 수 없으신데 그러실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0%로 개상률은 잡아 놓으시고 참여 인력은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럼 연구 활동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궁금하신 거 중간에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 질문하시는 거 제가 잘 모르는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인건비. 현금 인건비가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비영리기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영리기관은 기본적으로 현금 인건비는 누구한테나 쓰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 열거된 세 카테고리한테만 쓰실 수 없으세요. 뭐 대학이라면은 정규 직원 교원들 못 쓰실 거고요. 공무원들은 원래 자기 급여 있으시니까 못 쓰실 거고요. 요번에 요거 하나 들어갔어요. 개정 고시되면서. 비영리 기관인데 가끔 외부 인건비 주시는 경우들 있으세요. 그럴 때 영리 기관에 소속된 본인 기준은 비영리예요. 근데 외부 인건비 그럼 그분이 영리 기관에 소속돼 있으세요. 그러면 쓰지 말라고 요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문기관 승인 받아서 쓰세요. 이때까지는 본인이 비영리라도 외부 인건비 영리기관에 소속된 분 쓰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요번에 기준 개정되면서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실 때 영리기관에 소속된 분들한테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원칙으로 만약에 정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전문기관 인정받아서 쓰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요 카테고리 말고는 비영리 기관 현금 인건비 자유롭게 쓰세요. 요 카테고리는 현금 인건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영리 기관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영리 기관은 완전 반대예요. 기본이 쓰지 마예요. 영리 기관 현금 인건비 쓰지 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써. 완전 다르죠. 얘는 기본적으로 써. 요 사람만 쓰지 마고요. 영리 기관은 기본적으로 안 돼. 영리 기관 현금 불가. 하지만 요 분들은 쓸 수 있어. 어떤 분들이냐면 중소 중견 기업이면 신규 인력. 신규 인력 기준은 아시죠?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채용하신 분. 만약에 공고가 뭐 한 7월 1일에 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1월 1일부터 채용하셨던 분들 신규로 다 보셔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신규 인력은 쓰실 수 있으고요. 그리고 연구하시는 기관이 전문 연구 사업자세요? 그러면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요 두 가지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한테만 쓰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있으세요? 신규 쓰세요? 전문 연구 사업자세요? 쓰세요? 여기 다 안 되세요? 근데 우리 현금 인건비 쓰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카이아에서 인정한 기준은 이겁니다. 영리기관이실 때 카이아에서는 이런 분야에 있으면 영리기관이라도 현금 인건비 쓸 수 있도록 국토부 운영 규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꾸 코로나 뭐 특별지침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코로나 특별지침 2023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2023년 이전에 시작됐던 과제들은 현금 인건비 쓰셔도 되는데 이제 뭐 24년에 시작하시거나 25년에 시작한 과제는 이제 코로나 지침으로 인해서 현금 인건비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영리기관이실 때는 아까 신규나 전문 연구 사업자거나 국토부 과제시면 요 기준 지식 서비스 분야여야지만 쓸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리기관인데 현금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뜨끔하셔야 돼요. 뭔지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이래서 불인정이 크게 나는 거예요. 영리기관이 모르고 썼다가 다 불인정 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거는 국토부 과제면 국토부 과제에 인정하는 고시가 다르고 뭐 중기부 과제면 중기부 고시 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각 과제별로 판단을 해주시고 제가 국토부 과제는 여기다 써드렸거든요. 요거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네. 나이가 어리던 상관없습니다. 65세도 오늘 들어오시면 신규십니다.
네, 나이는 보지 않고 청년 채용이랑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이 청년 채용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고 신규는 나이를 보지 않고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계약직을 사용해도 되냐, 정규직만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냐를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저희는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띄었을 때 그분이 나오세요. 계약직도 만약에 나오시면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으세요. 인턴은요? 인턴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는데 그럼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나오나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확인이 될 때. 요거는 제가 직답을 안 드릴게요. 제가 잘못 답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조교수 경우에 예. 그냥 직급만 조교수고 예. 계약직 조교수 이 대학은 요 법조항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이 14조 2항에 따른 경우는 안 되시는데 여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 이런 분들이 보통 시간 강사 분들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산단에 속해 있는 명예교수, 학술교수는 여기 뒤에 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수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조교수면 여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시간 강사이실 수도 있으세요. 시간 강사는 쓰실 수 있고 정교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법에 어떤 근거로 채용을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인건비는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요거가 개정사항이 하나 들어갔는데 외부 인건비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전문기관이 그 수행기관을 뽑는다는 의미는 그 수행기관이 연구 역량이 있다는 걸 기준으로 뽑는 거고 연구 인력도 수행기관에서 조달을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비영리기관은 원천적으로 영리기관에 속해 있는 그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실 수 없으시고 영리기관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전부 다 승인 받고서 외부 인건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인을 받고 사용하신다. 승인까지는 끝났어요. 그럼 사용할 때 방법이 조금 틀린데요. 그 우선은 내가 수행기관이고 저희가 원소속기관이면 그 원소속기관에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금액과 계상률을 통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계상률 관리는 원소속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계상률을 알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상률은 빼고 금액만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라고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 인건비를 요건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시면 쓰실 때 요 요건을 준수해서 쓰셔야 되는데 원소속 기관에 그 금액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소속 기관도 저희가 원소속 기관에서 외부 참여 연구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관장 확인서 받으시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말하면 우리 연구원이 거기 근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거 관리할게요. 라는 내용의 기관장 확인서, 양식은 많이 돌아다니실 거예요. 기관장 확인서를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를 줘야 되고 금액을 알려줘야 되고 원소속 기관에서는 기관장 확인서를 받으셔야지 외부 인력 인건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영리기관일 때, 비영리는 아닙니다.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사용을 아주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현금 인건비 원래 계상해 놓으신 거 있으실 거잖아요. 연구개발 계획서에. 근데 그거를 증액을 하시고 싶다 하면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또 아시는데 여기서 불인정 또 나오는 게 감액도 승인이에요. 현금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다 아시고 받아오세요. 근데 감액하시는 것도 승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신규 인력 확약하시는 계획서에 신규 인력 확약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를 잡아 놓으셨을 테고 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는 신규한테만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감액을 하시고 기존 인력에 쓰시면 그것도 불인정 사항입니다. 질문인데 네. 예전에는 신규 인력에 대해서 1대1로 기존 인력에 그거는 카이아 과제가 아니실 거예요. 네. 그거는 중기부가 제시거나 산업부가 제실 겁니다. 1대1 매칭이 있는 거는 카이아는 아닙니다. 하얀 아예 1대1 매칭 같은 거 없이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로, 제가 산업부랑 헷갈리는데, 중기부는 그런 게 있어요. 신규 한 명 채용하면 그 현금 인건비만큼 뭐 기존 인력도 현금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카이아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불인정 났던 게 자계자 선의체. 이거가 불인정이 나면 엄청 크게 나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인건비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지바로에서 그 참여 연구자한테 바로 주는 방식. 근데 이 방식 잘 안 쓰시잖아요. 회사로 빼서, 그러니까 먼저 회사에서 먼저 참여 연구한테 급여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지바로에서 회사 자계자로 다 빼시잖아요. 이 방식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쪼개서 이렇게 계속 주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먼저 주고 그냥 이지바로에서 30%면 30% 이렇게 빼가세요. 근데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회사에서 참여 연구원한테 인건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지바로에서 그 현금 인건비 빼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지바로에서 먼저 빼가시고 갖고 있던 돈을 인건비를 주셨다. 그러면 불인정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과하게 말하면 횡령이에요. 내가 먼저 돈 빼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참여 연구한테 준 거잖아요. 아주 과하게 말하면 횡령까지도 볼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 순서가 절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게 애매해져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갔는데 불인정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참여 연구원한테 돈을 주시고 자계자로 빼가는 거는 그 다음에 빼가세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유사한데 네. 기록이도 약간 해외로 통장에 보내다 보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먼저 보내고 이지바로에서 이체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지바로 먼저 이체하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해외 기업에 보내는 순서로 하면 불인정인가요? 그게 원칙으로 하면 저는 불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처럼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라서 사용 기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선이체는 자계자 선업수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무조건. 네. 저희 태성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인건비 점검표 양식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건비에서 하도 불인정이 많이 나니까 저희가 월 단위로 좀 관리할 수 있게 인건비 양식을 저희 태성 회계법인이 지정 회계법인이 되면 저희가 뿌려주세요. 뭐 양식 어려운 거 아니고 뭐 그달 뭐 이지바로에서 뺀 금액 얼마고 원래 총급여 얼마라서 계상률 했을 때 한도가 얼마고 근데 이 표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불인정이 날 리가 없어요. 내가 빼간 금액과 그 사람의 한도를 이걸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건비 점검표 양식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 뭐 쪽지로 주시면 제가 다시 가서 회사 가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인건비 점검표 양식 월별로 관리를 하시면 불인정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관리의 핵심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협약 변경이 됐다. 참여연구원이 변경이 됐다. 즉시 아이리스에 통보를 해주세요. 놓치고 있다가 저도 연말까지 등록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인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놓치고 있다가 꼭 참여연구원 등록 안 해놓으세요. 인건비 계상률 변경됐다. 즉시 아이리스에 등록해주세요. 그리고 통보사항이 있고 변경사항이 있는데 참여연구원이 변경됐으면 그냥 아이리스에 통보만 하셔도 됩니다. 통보만 하고 인건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가 변경이 되시면 그건 승인사항입니다. 이 연구 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각 주관 연구 책임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 위탁 다 맞습니다. 공동 연구 책임자 바뀌세요. 그것도 통보하시고 승인사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물 인건비는 되게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물 부담 확인서만 나중에 내면 뭐 다 인정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인정 나는 케이스 첫 번째는 그것만 믿고 현물 등록을 시스템에 안 하세요. 이지바로에는 등록을 해주셔야죠. 증빙을 안 드는 것까지는 현물 부담 확인서로 증빙을 가름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현금 등록하듯이 현물로 이지바로에는 등록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거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용실적 보고서 내고서 이거 다시 반려해주세요. 저 현물 등록 안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참 종종 있거든요. 현물은 현물 부담 확인서로 할 수 있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지바로에 등록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요번에 사용 기준이 현물 관련해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좀 현물을 너무 만연하게 쓰시나 봐요. 기준을 바꿨어요. 현물 부담 확인서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였는데 추정한다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단서를 바꿨어요. 만약에 전문기관의 장이 봤을 때 적정하게 안 썼다고 보면 정산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물에 대해서도. 이게 이번 사용 기준에 바뀌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물을 너무 만연하게 쓰시지는 마시고 현물도 등록 다 해주시고 실제로 참여연구원 등록하시고 그 수행하는 비율 맞춰서 계산력 잘 잡아주시고 만약에 정말 이상하게 쓴 걸로 본다 하면 저희가 아까 바뀐 사용 기준 개정사항에 맞춰서 현금에 준하게 정산을 할 수도 이제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인건비 한도 100% 무조건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3750 요거 많이 들었을 텐데 한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이 여러 연구기관에 있어도 그 사람 기준입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연구 책임자는 3개까지만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5개예요. 요거 유의해 주셔서 과제 수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증빙. 사실 비영리 기관에서 인건비 증빙은 2개만 잘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 급여 명세서랑 그리고 은행의 이체증. 실제로 근데 가끔씩 급여 명세서에 실지급 급여랑 이체증상의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급여 명세서에 뭐 차인 지급액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뭐 100인데 뭐 20, 뭐 차감하고 80인데 이체증 달라고 하니까 막 70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세요. 그런 불인정 날 수 있으시니까 이체증은 꼭 확인해 주시고 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대기업이었어요, 거기는. 근데 인사부에서 급여가 너무 중요하다고 참여 연구자한테 공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참여 연구자들이 등록을 못하게 했대요. 이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난감한 게 증빙은 이지바르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지바르에 등록을 하면 그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다른 사람 분의 급여를 다 보게 되잖아요. 저는 방법은 2개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암호를 걸어서 올려주시고 암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엔 그 암호를 서로 까먹어요.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사실 거의 권하지 않는 방법이고 정말 뭐 개인정보라서 못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저희 회계법인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거는 원칙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3년 뒤에 갔을 때 그거 메일 받은 직원이랑 보낸 직원 다 퇴사하고 없거든요. 그러면 뭐 증빙이 뭐 있네 없네 말이 나와서 사실 그런 경우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민감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어찌됐든 저희가 알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양식이 별지 서식에 있는 양식이에요.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활용 관리 계획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 쓰시고 정산할 때 회계법인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리기관만 쓰시는 겁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쓰셨으면 어떤 근거로 쓰셨어요? 첫 번째가 지금 양식이 잘 안 보이는데 신규가 있고 뭐 전문연구원 사업자 있고 뭐 여기 양식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신규 뭐 전문연구원 사업자 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쓴 현금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해서 썼는지를 저희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저 양식 작성해서 저희 회계법인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대학에서 학생 인건비 쓰시는 기관 있으신가요?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 학생 인건비는 영리기관은 못 쓰세요. 학생 채용했다고 학생 인건비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반 그냥 기타 비영리도 못 쓰세요. 대학이나 출연료만 쓰실 수 있으신 거지 그냥 기타 비영리 기관은 쓰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가끔씩 그 자기네들을 비영리라고 생각하고 학생 인건비 쓰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는데 대학하고 출연료 등 특수한 기관들만 쓰실 수 있으신 거고요. 영리 기관은 당연히 쓰실 수 없으신 거고 사용하는 방식은 그냥 인건비랑 똑같으세요. 근데 요번에 개정 사항이 하나 있는데 학생 인건비는 뭐 대학이라면 자기네들마다
그 학생이면 석사과정은 220만 원, 뭐 박사과정이면 300만 원 이렇게 넘게 주도록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그 사람을 뽑는다면 최소한 이 기준의 10% 이상은 그 학생 인건비한테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박사 과정을 뽑으시면 그 대학 기준으로 적어도 30만 원은 10% 이상은 그 학생 연구원한테 줘야 되는데 요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대학원생이 다른 연구 기관에서 이미 근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미 90% 넘게 받고 있으면 요 10%는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잘 없으실 것 같기는 하고 요번에 들어가긴 하나 하셨더라고요.